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어제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631명 발생했습니다. 서울에는 어젯밤부터 사실상의 통금 조치가 내려지는 등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3차 대유행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주요 대학들의 수시 논술 시험까지 시작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경위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예상됩니다. 야당은 배후를 밝히자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여당은 검찰이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사망 사건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복귀와 징계위를 두고 각각 불복 소송전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윤 총장의 징계위를 앞두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공정성 논란 또한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40%가 깨진 가운데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과거 부동산 관련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헤드라인에서 뽑은 대로 이 신규 확진자 수가 631명입니다. 이 역대 세 번째 규모입니다. 원래는 이 주말에는 검사 받으시는 분들의 수가 줄기 때문에 이 원래 확진자 수도 그만큼 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평론가님, 이건 저희 추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1차 대유행 당시에 올해 2월 29일에 909명을 한번 기록했었고요. 909명. 3월 2일에 686명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 역대 세 번째라는 것은 이미 2차 대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8.15 강복절 집회에서 촉발된 대규모 집단 감염을 한참 추월했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지역 발생 확진자가 지금 굉장히 많게 599명이기 때문에 599명. 전날 대비 지역 발생 확진자는 40명이 늘었습니다. 네. 해외 유입보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감염되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다는 뜻인데 지금 11월 7일 이후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된 이상 지금 29일째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확진자 감염 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실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기 위해서는 전국 평균 일주일에 확진자가 400명 이상 나와야 됩니다. 네. 이 기준 우리가 벌써 9일째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9일째 충족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또 한 발 늦은 것 아니냐는 그러한 비판도 불러있을 수 있을 만큼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주말에는 원래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데도 지금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직전 주말과 비교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직전 주말에 450명, 438명 나온 것도 이게 거의 주말이기 때문에 500명 수준이고 양성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3%대였었는데 예. 오늘의 양성률은 더 높아서 4.39%에 반올림하면 4.4%까지 되거든요. 예. 이 굉장히 높은 양성률에 또 이 숫자만 봐도 그렇고 또 지금의 감염 대상산 지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2.5단계를 벌써 올렸어야 하는데 늦어도 오늘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항상 엇박자가 나서 한 박자씩 늦는 것이 이 방역의 통제 효과를 더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수도권이 아닌 전국적인 대유행의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자, 방역 당국 하루에 1000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몇 가지 그 근거를 가지고서 환자 발생 규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요. 지난주는 1.4 수준이었습니다. 환자 1명이 1.4명 정도를 감염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1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유행의 크기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 감염 재생산 지수, 이제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나,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지수인데, 이게 1 이하로
저렇게 말한 것처럼 1 이하로 줄이면 어느 정도 저희가 좀 한숨 놓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1 이하로만 줄일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1.4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통계는 지난주 같은 경우 1.4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1.5만 계산을 하더라도 2명이 3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네. 두 배씩 하면요. 네. 결국은 일주일이나 열흘, 2주 정도면은 1,000명이 훨씬 넘어갈 수 있는 숫자가 바로 나와요. 잘못하면 2,000명까지도 갈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 숫자는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통제를 할 수 있으면은 줄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1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숫자는 환자들이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1.2나 3이나 이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 이하로 가면 분명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숫자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굉장히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우리가 지금 이 수준을 얼마나 잘 유지하면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좀 환자 수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확산세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감소세로 만드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감소세로 가야 한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이 정점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면서 다음 주 일단 2.5단계를 한다 할지라도 2주나 3주 지나야 이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런 거리두기 단계 상향만으로는 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위험하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 수험생들 수능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시, 입시 전형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지는데 수능과 다르게요. 확진자는 이제 대학 이 수시, 입시 전형에서 시험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 참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들이랑 가족분들이요. 네, 사실 수능 같은 경우는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이 본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곳에서 이 관련자가 참관하면서 시험을 칠 수 있게 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대학별 면접이나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비대면 방식이 아니라면 확진자 같은 경우 아예 응시가 불가능해집니다. 예. 아마 대부분의 대학이 비대면 형식의 논술이나 면접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확진 판정으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던 것들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면접이나 논술고사를 봐야 되는 수험생들이 증상이 뭔가 나오고 뭔가 이상할 때 검사를 받겠습니까? 검사를 했다가 만약에 확진 판정 받게 되면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에 시험조차 못 볼 수 있게 되면요. 혹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예를 들면 과거에 1차 유행 때 미국이나 이런 많은 발병 지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해열제를 많이 드시고 일시적으로 열을 낮춘 다음에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 있었죠. 네, 있었죠. 이제 그러한 사례들이 수험생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수능 시험을 치게 해준 것처럼 이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 줘야만 이 수험생들이나 수험생 가족도 이 확진이나 어떤 이 증상 발현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제대로 검사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이거 꼭 생각을 해서 사전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처를요. 이 부분이 각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각 대학에서 그 병실을 마련해서 격리시키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교육당국, 방역당국 또 정부 지자체들에서 협동을 해서 수능처럼 일단은 입원실을 마련해 놓고서 무조건 그 시험실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침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것은 곤란한 일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안 받는다면은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수험생들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전국적인 이동이 이번 주말만 해도 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학부모님들까지 다 합쳐서 숙박을 하시고 그러면은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에 비상이 걸릴 수 있는 방역에 거죠. 비상이 걸릴 수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이 수시 문제도 문제인데 이 방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높인 지 2주가 됐는데 이 확진자 수 확산세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3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기 힘든 이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어제부터죠. 밤 9시 이후에 사실상의 통행금지와 같은 이런 조치, 불을 끄고 있습니다. 이 불 끄기, 이 다중이용 시설에서 불 끄기,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걸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부분 그 2.5단계의 것인데 사실 서울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것은 거의 3단계 수준입니다. 3단계 수준이요. 예,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결국은 식당 같은 경우도 9시 이후에는 영업은 할 수 있을 때 배달하고 포장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 전체적인 상황이 결국은 2.5단계라고 하면은
상당히 설명이 간단한 것인데 네. 각 지역을 뭐 다 얘기하면서 또 교통 문제부터 전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복잡해서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시지를 좀 더 간단히 하고 좀 더 정확히 하고 확실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사실 교통 문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9시에 전부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9시 이후에 러시아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로 모임이나 이런 음주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한 서민층들의 이동도 상당히 많은 시간에 네.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접촉이 밀집이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책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조건 그냥 9시 이후에 교통량만 줄인다고 이 방역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방역에 있어서 근본적인 좀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방역 물론 수칙들도 중요한데 이거 시민들이 받을 때 어떤 경고의 메시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한 발 늦은 거 아니냐, 더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오늘 오후에 또 이제 지금 현재 거리두기를 상향할지 말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전국적으로 2.5단계로 격상시킬 수 있는 기준은 일주일이 되면 이제 전국 400명 이상 일주일이 되면 2.5단계 격상인데 벌써 9일째 충족시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한 발 늦은 조치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2.5단계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상향될 가능성이 높고요. 서울은 이미 2.5단계에 준하는 그렇죠. 이런 지시가 오늘부터 발효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영업시설, 그러니까 영화관이나 뭐 PC방, 백화점, 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는 9시 이후에 영업이 거의 전면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 판매업이나 예를 들면 노래방, 실내 교습소 이런 곳들은 아예 낮 시간에도 영업을 좀 하기 힘들어지는데요. 이런 방역 조치와 함께 정부에서 신경 써야 될 건 희생해야 되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식의 이 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인가가 함께 논의가 되고 발표되어야만 이 방역 조치라는 게 이제는 단기전이 아니라 우리가 마라톤으로 최소 내년 그 이상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이 자영업자들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동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거시적인 접근 방향까지 오늘 정부 회의에서 같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런 빈틈 같은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제 뭐 저희 취재 나간 기자한테 들어보니까 서울 지역은 다 9시에 닫는데 서울에서 뭐 몇 킬로 안 떨어진 경기도 지역에서는 뭐 11시 이후까지도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거리상으로서 2km밖에 차이가 안 나는, 몇 킬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혹시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게 빈틈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서 2.5단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비수도권인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는 1.5단계이거든요. 그래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맞춰주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2단계 상향도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이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감도 높고 궁금한 점도 많은데 치료제 상황도 어떻고 또 백신도 구매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떤가요? 일단 치료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셀트리온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게 되면은 아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것이 이제 언제쯤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지금 이상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조건부이겠죠. 예, 그 조건부로 그 많은 사람들을 접종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그 허가는 이제 다시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또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모더나나 파이저 백신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들도 지금 일단 이번 달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네.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 있어서 효능에 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효능의 문제점. 효능의 문제점이라는 건 용량을 2번을 맞아야 되는데 100%를 주게 되면은 62%밖에 효과가 없어요. 근데 50% 100%를 더 적게 맞추면 효과가 90%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임상 3상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추가 임상을 해야 됩니다. 이 추가 임상을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려서 아마 내년 초나 1, 2월이나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그러면 빨리 한다고 그래도 2, 3월은 돼야 우리가 시각처에서 승인을 해줄 것으로 보이기 내년까지 때문에 넘어갈 가능성이 약간 있다. 넘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모더나나 파이자나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지금 삼상의 상황으로 보면은 큰 차이는 없어 보여서 사실 효과나 또 부작용도 별로 없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 장기적인 부작용은 이게 누구도 보증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걱정은 많고 우리로 봐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대규모의 접종을 어느 정도 봐가면서 결정할 수도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응급 물량은 좀 먼저 확보를 해놔야만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속보와 이 백신 구매 협상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백순영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속도가 붙은 원전 수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원은 2달 전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기 직전 방대한 원전 자료를 일부러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이제는 구속된 공무원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가 중요해졌는데요. 야당은 청와대를 겨냥해 윗선을 밝히자며 검찰에 힘을 실었지만 여당은 검찰권 남용이라며 이번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월성 원전 관련 기록을 삭제한 공무원들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원전 수사를 두고 살아 숨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흔들림 없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이 청와대를 겨냥하자 여당은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총리라고 지칭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리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닙니다.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겠습니다. 윤 총장이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이번 원전 수사가 전 산업부 장관을 넘어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원전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태현 변호사, 김관우 계명대 교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죠. 그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된 건데 이 내용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가 뭐 2달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벌써 그 이전부터 이 내용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이 감사원부터 좀 맥을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 네, 상당히 긴 이야기지만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 네.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네. 사실 탈원전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고 주요 정책이었죠. 그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이 예상보다 좀 이른 시간에 중지가 됩니다. 네. 근데 원전을 중지시키려면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자료 가운데 경제성 평가, 그 원전을 계속 놔두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인지, 아니면 빨리 셧다운을 시키는 게 이득인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이 월성 원전 1호기 중단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뭔가 이 원전 중단 쪽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 않았느냐 이 의혹을 가지고 감사에 착수합니다. 그렇죠.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입니다만 상당히 강골이라 이 과정에서 정부에 뭔가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떠돌자 여당 쪽 인사들과 마찰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감사원 결과가 시일을 지나서 공개가 됐는데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당장 고발을 하진 않지만 수사 참고 자료라는 걸 이제 수백 쪽 분량을 만들어서 네. 검찰에게 보내버립니다. 네. 그럼 검찰, 대전지검에서 이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부 등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대전지검의 이 원전 수사가 시작되자 공교롭게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했고요. 지금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원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반면 야당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가운데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네. 평론가님의 이 정리 제가 듣고 하니까 앵커로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원전 자료를 삭제한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속이 된 건데요. 사실은 이 핵심 실무진입니다. 3명에 대해서 원래 처음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거고요. 근데 변호사님 왜 2명만 구속이 된 겁니까? 근데 애초에 비 과장은 A국장 시적이선과 약간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시서기관이 실제로 저 파일 440개 삭제하면서 검찰에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제가 신내림 받은 줄 알았어요. 신내림 받았다는 아니고 받은 줄 제가 신내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알려진 사람이고 A국장 같은 경우에는 저 배궁규 전 장관하고 굉장히 밀접했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건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 B 과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도 나온 거 보면 이 월성 1호기 원안위에서 결정할 때까지 더
저 가동해야 된다는 보고서 가지고 올라갔다가 네. 그다음에 저 누구야 저 당시 백운계 장관한테 쓴소리 저 굉장히 얘기 질책 듣고 그 질책의 워딩이 단어가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뭐 다툼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질책을 듣고 그리고 나서 보고서 수정했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안이 이 원전 가동에 대한 기본 입장은 이 B 과장은 A 국장이랑 시서기관이랑 달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흐름이 연결이 돼서 영장실질심사랑 검찰 수사 때 B 과장은 자백했다면서요. 자백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구속 안 시키는 거고. A 국장이랑 C 과장은 이거 사건 객관적 사실 뻔한데 부인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A 국장 C 과장은 구속해야죠. 자백과 부인이 두 세 사람의 운명을 가른 거죠. 네, 지금 보면 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이 감사 회방, 그러니까 감사에 방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볼 건 그 이면인 것 같아요. 방해한 행위는 행위인데 그럼 왜 방해를 했느냐? 누구의 지시를 받고 방해를 했느냐? 이런 검찰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게 혹시 탈원전 수사 전체에 대한 검찰이 어떻게 그 칼끝을 겨누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회방이라는 부분은 은폐와 조작이 있었느냐, 그래서 감사를 실질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의 초점은 여기에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데 그거를 은폐하거나 조작을 했으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성 평가만 원전,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성이라든가 주민의 수용성이라든가 다양한 요인들이 사실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실은 원전의 어떤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인데 여기에서 조작이나 이런 것이 은폐나 또는 폐기나 뭐 이런 것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실 검찰은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이제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도 이제 위법행위가 되는 거죠. 예컨대 지시가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너 은폐하고 조작해라. 아니면 탈원전 정책 방향으로 가라. 그럼 그건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수사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까지 뭐 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뭔가 수사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 그러면 청와대나 뭐 백운기 장관 전 장관이 사실상 이런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시를 했느냐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시키는 것은 여권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저 변호사님,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은폐라 조작해라 했으면 이게 범죄인데 탈원전 정책으로 가라 했으면 이건 정책 분야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닐 거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 하는 것 자체는 수사 대상이 아니죠. 당연히. 그 수사를 한다도 무혐의죠. 무슨 죄입니까?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는 게 죄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과 청와대에서 전 이거 판을 좀 키우겠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네, 키우고 검찰 있다. 수사는 그냥 수사인데 이걸 마치 검찰이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자체를 수사하는 것처럼 판을 키워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그 정치 프레임을 씌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탈원전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뭐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뭐 4대강도 마찬가지. 정책 자체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한다도 무혐의입니다. 무슨 죄명이 뭐가 있어요? 정책죄가 있습니까? 부실 정책죄라는 게 없어요. 검찰도 그거 압니다. 근데 다만 이 월성 1호기 관련돼 가지고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대통령이 탈원전을 하자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월성 1호기 폐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 여권에서 뭐 경제성만 보여가지고 안전성도 받아 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기사 다 검색해 보세요. 월성 1호기 처음에 폐쇄할 때 안전성 문제가 나왔었어요. 야 이거 노원전이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폐쇄. 그럼 누가 모르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월성 1호기가 돈 엄청 들어가지고 딱 보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가지고는 조기 폐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경제성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수력 원전에서 안전성 빼고 경제성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진짜 경제성이 없으면 뭐 폐쇄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제성 가지고 폐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평가 보고서를 좀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그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 이거 야권에서 문제 삼은 거 아닙니다. 국회에서 감사를 요청한 거예요. 당시 국회 일당 누구예요? 민주당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감사를 요청한 거고 감사원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이거 경제성 평가를 좀 조작했던 것 같네. 그리고 감사하려고 그랬더니 감사서 파일 다 삭제했네. 저 산자부에서 뭔가 지시가 있었던 것 같네. 그러니 이만큼 수사 협조 자료를 만들어서 검찰에 보낸 거예요. 이거 검찰에 받고 가만히 뭉개고 있습니까?
뭉개고 있다가 나중에 직무유기를 처벌받지 않겠어요? 검찰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탈원전 자체는 수사 대상도 아니고 검찰은 수사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뭐 대통령의 정책을 뭐 검찰이 정치라고 해서 수사를 칼 것이 정책까지 미친다, 뭐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라는 거는 전 여권과 청와대가 씌운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네, 뭐 어찌됐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청와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뭐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요.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취재를 해보니까 불만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검찰 수사만 할 것이지 왜 정치하려고 하는지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평론가님. 저는 검찰 수사와 정치 사이에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요. 상당히 모호한 지점인데 예. 이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지금 대통령의 정책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해 준 것처럼 그냥 자료받아서 있는 그대로 문제점을 추적하면서 수사하는 것이다. 이건 본인이 처한 입장 따라 좀 달리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청와대가 불편한 것은 아마 수사 대상이 이번에 구속된 이 국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국장의 상관이었던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사는 한번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지금 이 최이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이 최이봉 전 비서관에 한해서는 벌써 제가 알기로 핸드폰 압수수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포렌식하는 과정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 아니었겠습니까? 예. 만약 최이봉 전 비서관이 뭔가 이 원전 정책의 어떤 경제성 평가 조작이 있었다면 조작이나 또는 이번에 산업부에서 감사를 방해하는 자료 삭제 등의 지시하고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면 그건 이제 이 최이봉 전 비서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산업정책 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해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이 청와대 압수수색할 때 검찰이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내부에서 그냥 검찰이 달라는 자료 취합해서 주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국민들 보기에 청와대가 압수수색 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대단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지금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수사가 시작되었고 법원에서 일정 부분 범죄 혐의 소명을 판단해서 국장이라는 고위급 공무원까지 구속시킨 사안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검찰이 머뭇거리게 되면 저는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대전지검의 수사팀 같은 경우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여당 목소리도 또 그렇다고 야당 목소리도 들을 필요 없이 오직 나온 자료에 근거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그게 가장 순리에 맞는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의 칼 끝이 뭐 청와대로 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권에서는 검찰권 남용이다. 그래서 공수처 출범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과 정치의 어떤 명확한 나누는 기준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굉장히 혼잡합니다. 이 내용이 보면은 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옵티머스 측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총선에 사무실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옵티머스 측에서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이런 의혹으로 선관위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이낙연 대표와 뭐 어떻게 지금 보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 스스로가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이 수사는 더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와 관련된 아마 수사는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면 드러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이 사실상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뭐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 조사를. 그러니까 뭐 여당에서는 그것이 강압 수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어떤 선택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선상에서 그분의 어떤 선택은 이낙연 대표가 지금 가장 유력한 어떤 대선 후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상당한 이제 부담을 주게 되는 뭐 이것이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뭔가 이제 옵티머스라는 아주 부각이 되어 있는 어떤 사건과 연루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들여다봐야 아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제 예단하고서 평가할 길은 없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정치 자금이라는 것 투명하게 깨끗하게 사용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은 삼가했는데요. 최측근
네, 이런 사망 소식에 대해서 SNS에는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동지를 보내며라는 제목의 좀 긴 글이더라고요, 평론가님. 네, 뭐 애도와 추모의 글입니다. 이 어떤 수사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글이고 지금 여당에서는 이 해당 이 돌아가신 분의 여러 가지 혐의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이제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면서 조금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참 네. 안타까운 일이죠. 정치권 근처에서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독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게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대선 주자, 유력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분과 옵티머스라는 굉장히 대국민적 사기를 일으킨 집단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단순히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추후 또 다른 보강 수사를 통해서 그 연결 지점을 파악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제가 참모, 보좌관을 해봤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보좌관이나 참모가 저지른 범죄의 이익은 대부분 모시는 분이 얻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책임은 항상 보좌관이나 참모가 지는 그런 정치권의 문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수사가 필요하다면 명백히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서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러한 사건이나 의혹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게 어쩌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자, 여권에서는 이렇게 약간 좀 발끈하고 있습니다. 이 대납 의혹, 그러니까 이모 부실장이 수사를 받아서 사망까지 이런 건 과잉 수사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발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에게도 혹시 검찰의 칼끝이 향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여권의 여당의 대표에게도 이 칼끝이 향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변호사님. 근데 서른 의원이 검찰 과잉 수사 얘기하시는데 이거 서울시 선관위에서 고발한 겁니다. 선관위 고발 사건 수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정치자금 위반 고발하는데 그거를 검사도 놓고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피의자가 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이는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검찰에다가 온전히 씌울 수 있는지는 그건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과정들을 좀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요, 이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선관위 고발했죠. 그 다음 옵티머스 관련자 진술에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구 1,000만 원어치 대납했다는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여의도 사무실 보증금 줬다라는 옵티머스 관계자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보도가 있죠. 그렇죠. 보도가 있어요. 실체가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저는 검찰의 수사가 너무 늦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게 처음 나왔을 때 뭔가 진술에다 콱콱콱 몰아쳐서 이제 예를 들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조사받는 사람들이 뭔가 좀 힘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신병을 딱 확보해가지고 보호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꼬리일 뿐이라면 빨리 꼬리를 건너뛰고 이제 몸통으로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꼬리 잡고 계속 이거 질질질질 끌고 있으면 이 잡힌 꼬리인 사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내가 윗선과 연결되는 걸 난 말해야 돼 말이야. 이 사건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해야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굉장히 곤란한 사람들이 이제 중간 관계자들한테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뭐 강압수사 뭐 이런 게 아니라 검찰이 이거 사실 옵티머스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중앙에서 계속 들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수사는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서 마무리 졌어야 되는 거다. 그래야 가운데 그게 보좌관이든 부실장이든 소위 말해서 꼬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진술도 경찰이 협조를 하든 본인의 선처를 받든 뭐 이런 결과가 나오지 그게 아니라 질질질 수사 끌리면요 이거 불안해서 살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오늘 이제 당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지율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원래는 1위를 계속 쭉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거를 보면요, 교수님. 네. 이재명 지사한테도 밀렸어요. 상당히 지금 안 좋죠. 여러 가지로 사실 좋지 않은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보선 전에 사퇴를 하는 걸로 왜냐하면 1년 전에 이 대표직에서 나와야만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상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성과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과가 나쁜 방향으로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이제 전개되는 것이 굉장히 이 대표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서 일종의 피해자다. 그러니까
추윤 갈등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존재감을 발휘를 전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당 대표로서 이런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답답함의 표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이나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도 사실 지지계층에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이고 지금 2위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1위로 올라선 거잖아요. 이게 오차범위 내인데. 오차범위 내에서. 내에서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추윤 갈등에서 상당히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덜 받은 거죠. 반면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뭔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지지율 빠진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거기서 피해를 덜 본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지율이 유지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짧게 그러면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선 주자로 나서려면은 아마 이제 뭐 1년 전에 그렇죠. 내년 3월 전. 그 이 3개월 남았을 때 동안 이낙연 대표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실 굉장히 가까운 측근도 지금 사망이 돼서 여러 가지로 사실 굉장히 괴롭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지금 처음 등장할 때 뭐냐면 국난 극복을 하는 리더십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난이라는 건 지금의 상황에서는 코로나거든요. 네.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 회복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로 이낙연 대표가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저없이 가야만 3개월이 빛난 3개월이 될 수 있다. 회복의 3개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악재와 급물살을 탄 원전 수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경전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찰 기록이 들었다는 입장이 나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징계위원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의 구성 어떻게 준비하세요? 네, 이제 법무부가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3일 만에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변호사님.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즉시항고라는 게 사실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게 의미는 없죠. 왜 어차피 뭐 즉시항고 결정을 하기 전에 뭐 징계위원회 하려고 했으니까 아마 그래도 불복을 안 한 걸 거예요. 추 장관 입장에서 보면 뭐 직무배제 결정이 집행정지 됐다 하더라도 원래 지난주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수요일, 금요일 날 징계위원회 여러 가지 중징계 딱 나오면 직무배제 뭐고 필요 없는 거죠. 그쵸? 징계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목요일로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원이랑 가처분까지 들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주말에 계속 이종근 차관에 대한 이야기들 언론을 또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화면에 찍혔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목요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을까? 징계위 구성 자체가 가능할까? 라는 문제가 좀 화두가 좀 대두됐을 거예요. 징계위원회 또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그러면 일단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라도 해서 한번 버무리 더 다퉈서 윤 총장을 일단 직무 배제시키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지금 보면요, 평론가님. 보면 이제 10일 전에 결과가 둘 다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고에 대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라든가. 그럼 두 사람이 지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론전인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정당성, 명분을 찾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둘 다 명분을 찾기 위함이다. 사실 추미애 장관 측에서 이 즉시항고해서 결론이 나와도 실제로 윤석열 총장의 직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에서 뭔가 윤 총장 손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명분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저는 항고로 해석이 되고요. 윤석열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이 소원을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선 가처분이 인용되면 만약에 빨리 가처분이 인용되면 징계위원회 자체가 안 열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실리적인 혜택을 노린 것이고 두 번째는 가처분이 그 이전에 인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헌법재판소에서 설령 징계위원회 결론 이후에 가처분을 인용시켜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징계 결정에 따른 집행정지 소송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명분적으로도 헌재가 일단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줬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걸 뭐 추미애 장관과의 싸움이 아니라 법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헌법이 내 편이다. 헌법이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이런 강력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재판은 사법부, 이 법원에서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헌재의 판결이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고 본안 소송이나 위헌 소송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오려면 1년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 걸리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가처분 인용을 일찍 해주느냐, 누구 편에 맞게 가처분 인용을 해주느냐 또는 기각하느냐, 여기에 이 추윤 갈등의 첫 번째 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도의 수싸움 같이 보이는데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총장이 위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이제 내는데 사실 이것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몰이를 유리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국면이 가장 목적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사안의 내용이 뭐냐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모든 구성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위원회의 이제 어떤 내용으로 삼고 있고 사실상 이것을 법이 만들어진 것이 꽤 오래된 얘기예요. 이것이 뭐 법무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행정부처가 그 직원의 어떤 이 징계를 내릴 때는 다 부서장들이 사실상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그 위원들을 다 구성하는 것이 다 관례적으로 되어 있고 이미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윤석열 총장이 이런 위헌 소송을 내는 것은 그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크다. 그래서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둘 다 어떤 의도가 깔린 건 맞는 것 같네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교수님 말씀에 이게 안 되는 걸 안다고 보는데 사실 검사징계법을 보면 나머지 검사 징계는 보통 검찰총장이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징계 청구자와 징계를 심판하는 법무부 장관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 대상자가 검찰총장일 경우에는 징계 청구도 법무부 장관이 하는데 나머지 심판위원들 선발하는 것까지 법무부 장관이 해버리면 청구자와 심판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헌법상 방어권 보장을 위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헌법소원이라는 게 원래 늘 기존에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법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헌재의 판결 상당히 시일을 두고 지켜보면 절반 정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이제 윤 총장의 징계가 부적절하다면서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표를 냈고요. 바로 뒤이어서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차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입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관이요. 이제 윤 총장의 징계가 결정돼 그 징계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은 이제 위원장이 아니라요. 이제 위원으로 참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의미일까요? 위원이랑 위원장 별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장이 대단한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3대3 지금 7명인데 장관이 없기 때문에 6명이에요. 과반 의견이니까 3대3이 될 수 있잖아요. 3대3일 때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자리가 대단한 건데 이거 그것도 아니거든요. 위원장이 이제 길 다시 잡고 이런 걸 할 텐데 그거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혼자 밀어붙일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 공정성이 문제라서 위원장이 안 되고 위원만 하겠다면 위원 자체가 문제입니다. 공정성이 문제라면. 위원장이랑 위원 똑같아요, 권한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공정성의 시비가 문제 있을 수 있으니 위원장 하지 말고 위원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이거 위원장 하는 거는 공정성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위원 자체도 이거는 공정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위원장 안 맡고 위원만 하는 거 참 별 의미가 없는 거다. 어차피 그 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정근 차관이. 그렇군요. 이게 보면은 근데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구 차관 아까도 보셨겠지만 공정과 중립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요. 대통령의 의지도 그랬고요. 근데 임명되자마자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구설수 하나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을 했습니다.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텔레그램 했는데 이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이 찍혔는데 내용이 보시죠. 이 초식은 뭐죠? 이게 이겁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라는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답을 하는 게 눈의 악수다. 대체로 이것은 실체 자신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네 차관님. 이 네 차관님을 본이 이종근 2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종근 누구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떻게 보면 참모라고 직위는 참모죠. 형사부장인데 대검의 참모가 법무부 차관, 이 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이 법무부 차관과 징계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나눴다? 공정한가? 중립인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수님. 만약에 그렇다면 이종근 2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맞다면 이종근 2, 예. 그렇죠. 부적절할 수 있죠. 네. 어쨌든 이용구 신임 차관이 언론의 휴대폰 취재에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는 그 반증이 아닌가 보여져요. 지금은 뭐 사실 휴대폰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내용은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뭔가 실체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대검의 부장과 지금 법무부의 차관이 이러한 소통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에 따라서 또는 관계에 따라서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약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과전불람리, 뭐 이하부정관, 참외밭에서는 신발끈도 고쳐내지 말고 뭐 배밭 밑에서는 머리 가끈도 고쳐내지 말라. 행실 조심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한 혹시 구설수에 휘말릴 일 하지 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이것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뭐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뭐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거 불법적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분과 이제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국면에서는 사실은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절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논란이 계속 확산되니까요.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 때문에 또 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해명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부인인 박은정 감찰관 번호로 전화가 와서 핸드폰이 2개인 줄 알고 이종근 2로 저장을 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을 바보로 아니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제가 뭐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짓 해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하시면 안 생각합니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 소견과 네. 믿음으로는 거짓 해명이라고 단언을 한다. 이렇게 제가 제 방송 인생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그런 개인의 인생을 믿음이고요. 걸고. 네. 왜냐하면 박은정 담당관 번호로 텔레그램 가입은요. 저 대화가 있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가입합니다. 근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요. 한번 탈퇴했다가 가입하면 그 기록 등은 충분히 우리가 번호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박은정 담당관의 번호로는 가입된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근 2가 이 박은정 담당관이 옛날에 이 전화가 와서 이종근 부장의 번호가 뭐 이 2개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종근 형사부장 같은 경우는 검찰 내에서 이종근 2로 불려왔습니다.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린 적이 그렇죠. 있다면서요. 본인이 내부 통신망에 이 2009년에 글 올렸을 때도 검사 이종근 2라고 직접 자신을 지칭했고요. 그랬죠. 이 같은 검찰 안에 이종근 부장의 선배 중에 동명이인 이종근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항상 이종근 2로 지칭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박은정 담당관 번호였다고 말하는 건 국민의 기만한 행위다. 차라리 다소 부적절하지만 내가 대검 형사 분쟁과 함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논의했고 앞서 김관욱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뭔가 지시를 내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평가를 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성에 논란이 있다면 내가 이걸 인정하고 넘어가겠다. 사과한다. 이렇게 하면 끝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짓인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해명을 함으로써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취재를 통해서 아니면 뭐 또 밝힐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저희가 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자, 박은정 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을 하면서 지난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그냥 만나서 이제 의혹을 조사를 했는데 그 장소가 또 공교롭게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개인 사무소 중에 한 방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니 이건 그러면 차관이 가기도 전에도 이 징계, 이 감찰 문제에 이용구 차관이 개입해 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차관님, 차관님이래요, 교수님. 아직이 아니라 차관이 아닙니다. 네네. 자, 뭐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거죠. 확인이 필요하죠. 이 확인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이제 박은정 검사가 그러한 조사를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그 사무실에서 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박상기 전 장관이 이 법률 회사에 조언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무실에서 만약에 조사를 하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서 올 것을 알고서 뭔가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용구 차관의 어떤 사무실을 사용을 했다면 그거는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취지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무실에서 박은영 검사가 사실상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질문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전개됐는지를 알아야만 이것이 부적절한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론 차원에서 이 차관은 사무실방 3개 중에 하나를 박상기 전 장관이 썼고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0일이죠. 목요일에 윤 총장의 징계위가 열리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모든 표적지에 한가운데 꽂힌 화살. 대단한 실력이네요. 한 사냥꾼이 궁수를 찾아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백발백중의 궁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먼저 화살을 쏘고 그 다음에 관역을 그리면 됩니다. 화살이 꽂힌 뒤에야 관역을 그려 넣는다. 일단 시작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 뭐 이런 건데요. 이런 땜질식 처방이 익숙한 건 왜일까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도화 등은 현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이 많은 버스와 지하철 대신 간편하게 어디서든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여러분도 한 번쯤 타보셨나요? 아이디어도 좋고 편리하기도 한데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8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킥보드 운행의 문턱은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게 해줬던 거죠. 나이 되면 한 2년 정도를 했거든요. 전동 킥보드죠. 그걸 타고 느닷없이 옆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력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위험한 걸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킥보드가 갑자기 달려드는 모습이 차도 위 고라니같이 위험하다고 해서 킥라니라고도 한다던데 규제를 오히려 풀어준 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런 사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법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백발백중의 궁수네요. 이번에 도로교통법으로 킥보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네, 상당 부분 이제 규제를 좀 강화를 했기 때문에 하위 법령도 좀 신속하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살펴보니 안전규제를 거꾸로 풀어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문제였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뭔지 잘 몰랐다. 법을 만든 의원들이 뒤늦게 한 말입니다. 나라라 슈퍼보드인 줄 알았을까요? 신기술, 신제품, 신서비스가 매일 쏟아져 나와 미래를 앞서가고 있는데 정작 그 기준을 만들어줘야 할 사람들은 그림자도 못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뭘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라고 하는 겁니까? 시대의 흐름은 도대체 누가 늦추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4명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김현미 장관 특히 눈길이 갔습니다. 24번의 대책을 남기고 결국 교체가 됐는데 청와대는 경제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현미 장관 어록이 많습니다. 아파트 빵, 우리 집 5억 발언, 뭐 실언도 있었고 뭐 이런 발언도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떨까 싶은데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변호사님, 행안부 장관, 복지부 장관, 여가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어차피 여가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수요가 좀 있었죠. 그랬던 거고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해철 의원이 한 삼철이라고 불렸던 삼철. 네, 대통령의 어떤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행안부도 결국에는 뭐 경찰청이 행안부의 외청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이 예전부터 권한이 굉장히 막대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경찰을 조금 쥐고 가겠다는 인사 포석이라고 봐요. 일종의 권력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 가장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전해철 의원을 보내서 그 집권 말기에 경찰이라는 이 사정기관을 조금 쥐고 가겠다는 어떤 의도로 보고. 네. 문제는 이제 국토부 장관인데. 국토부 장관. 정책이 있고 정치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현미 장관 내보내고 뭐 경질이든 아니든 교체든 간에 상관없이 내보내고 변창흠 LH 사장 왔는데 이 변창흠 LH 사장을 온 걸로 가지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바뀔 수 있을까? 내보낸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변창흠 LH 사장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 김수현 정책시장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강해지면 더 강해졌지. 그럼 무슨 얘기냐? 현 정부는 지금 이 부동산의 문제를 정책 실패보다는 김현미 전 장관의 입, 설화 이것 때문에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홍보가 잘 안 돼서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지 정책 자체는 문제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 전달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 무슨 뭐 땅 얘기하고 뭐 우리 집은 살 수 있어 이런 얘기하고 자꾸 국회에 나와서 이제 야당원들을 충돌하고 이러니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안 좋게 보여서 감정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부동산 정책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정책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변창흠 LH 사장을 장관에 임명했죠. 그렇군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 과연 변창흠 LH 사장의 취임 후에 계속 이 기존에 있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강하게 그냥 밀고 나가면 결국 부동산 값이 안정되고 전세값이 안정되고 대통령 지지도가 회복되고 이렇게 될까요? 전 좀 의문입니다. 네. 네,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제 현재 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데 먼저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의 생각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주택 정책을 가장 잘한 정부는 어느 정부라고 생각하세요?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승기가 있고 또 하강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그 주택 정책의 성적을 매긴다면 역대 정부 중에 한 뭐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상 이상은 된다 생각합니다. 중상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시네요. 그러면 최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세 정부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등 정도? 그 셋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정부는 시민식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 이런 생각을 들려줬는데 사실 뭐 앞선 장관이었던 이 김현미 장관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요. 현 정부에서 LH 사장을 했으니까 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어떤 큰 전환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김수현 변호사가 잘 지적해 준 것처럼 결국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그림자에서 빨리 벗어나야 정책 기조가 좀 바뀔 텐데 문재인 대통령 의지도 확고한 것 같아요. 참여정부 때 한번 서울 부동산 폭등을 일으켰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에 대한 정책적 신뢰가 정말 굳건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방금 전 이 국회 화면에서 나온 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낫다고 했는데 저 이야기를 문재인 정부 시기 초 2017년에 집 못 산 서울과 수도권 주민분들이 들으면 과연 동의할 것인가? 왜냐하면 경실련이나 하다못해 국가의 공식 통계 자료만 봐도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대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세계 경제라는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 실패를 인정해야 반성을 하고 보완책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분들의 특징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성도 보완책도 나오기 힘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분 변창흠 지명자 같은 경우가 했던 말을 보게 되면 주택 공급 부족한 거 아니다. 그리고 마치 부동산 이 인플루언서들, 온라인 카페나 유튜버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네. 이거 납득하기 힘든 저는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커뮤니티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 때는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바꾼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만 바꾼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네, 이번 정부의 주택 정책은 중상 이상이고 지금 정부 잘했다. 이번 정부 조금 쉬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보면은 변 후보자에 대한 이런저런 뭐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되니까 이제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진인 조은산 이 블로그에 또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김현미 장관이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평가하는 거는 그렇죠.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할 수 그러니까 있죠. 네. 어떤 형태로든 정책을 실천을 하고 뭔가 국정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내정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사실 이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된 학자 출신 지금 후보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조는 뭐 저는 뭐 지금 말씀들 하신 것처럼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한 적이 있냐면 사회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그런 부정적 측면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반성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반성 충분히 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공급을 확대한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어떤 공급이 부족해서 만들어놓는 어떤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집값은 또 안 잡히고 많이 오르고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들고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대통령 지지율이요 처음으로 40%가 붕괴됐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놓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얼마나 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40% 벽이 깨졌다는 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달가운 건 아니죠. 더군다나 거기 부정평가 늘어난 이유들이 뭐 추윤 갈등 이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제일 많거든요. 그게 뭐냐. 추윤 갈등이라는 거는 추미애 윤석열 어떻게 하든 정리가 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시간의 문제인 거지. 근데요. 부동산 갑자기 잡힙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현장 와 잘했네. 부동산 너무 잘해라고 바뀌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시간도 굉장히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정평가 제1 그거라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뭐 30%든 20%든 4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 추세를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0%가 붕괴된 대통령의 지지율과 소폭 개각 소식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주목할 만한 영화만 소개해드립니다. 신의 한수 이현용 기자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십니까? 네, 겨울 성수기라는 말이 좀 무색해졌지만요. 신작 영화 가운데 독특한 감성을 담은 영화 두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는 10일 개봉하는 영화 조제, 그리고 지난 3일 개봉한 내 언니 전지현과 납니다. 제목부터 참 눈길이 가는데 먼저 영화 조제, 어떤 영화입니까? 한지민, 남주혁 씨가 주연을 맡은 로맨스 영화인데요. 조금은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장면 함께 보실까요?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먹어? 독이라도 다 났을까봐?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다. 보니까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인데 집에서 같이 밥부터 먹는 거죠. 네,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이 장애가 있는 여자를 도와주면서 밥을 얻어먹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점차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뭐 영상도 보고 또 이 설명도 듣다 보니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영화 생각나요. 일본 영화였죠. 네, 이 영화는 지난 2004년 개봉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원작인데요. 이 영화가 이번에 한국에서 리메이크돼서 개봉하고 내년 1월엔 일본 애니메이션으로도 개봉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로맨스 영화 좋아하는데 조제는 약간은 좀 무겁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알콩달콩 연애의 설렘보다는 두 사람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비교적 느린 호흡으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한지민 배우와 김종관 감독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죠. 겨울이 될 때마다 그 두 조제와 영석이의 사랑과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좀 한 번쯤 떠올리면 좋을 영화로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네. 스스로가 이제 안개와 같은 삶 속에서 서로를 꽉 끌어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을 많은 관객들이 보고 위로를 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조제 한 줄 평도 준비해왔다고요. 네, 감독은 설렘과 아픔 뒤에 조금씩 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특별한 연애, 아련한 성장. 네, 다음 영화 내 언니 전지현과 나는 제목이 참 재밌는데 배우 전지현 씨도 나옵니까? 1999년에 출시된 온라인 게임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인데요. 내 언니 전지현은 감독의 아이디입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만든 다큐는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한 장면 보실까요? 운영중에 안 오는데 그냥 안 오는 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다큐멘터리를 떠나서 너무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과거 인기 있었던 게임 이용자들이 아직도 옛 게임을 하고 있는 이유를 추적하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게임 이용자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영화 속 표현으로는 망한 게임을 하고 있는 근황들을 공유하죠. 나아가 이들이 게임 개발자를 찾아 나서는 모습은 어쩌면 팬들이 활동하지 않는 연예인을 소환하는 모습과 닮은 듯합니다. 네, 추운 겨울에 어울리는 따뜻한 로맨스 영화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의 다큐멘터리 소식까지 씬의 한 수로 만나봤습니다. 이현용 기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왔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의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 대표회의가 내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불거진 대검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논의가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자, 공석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모레부터 진행됩니다. 여야 주요 인사들이 속속 출마 여부를 밝히며 본격 선거 레이스에 나설 예정입니다.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번 주 수요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1999년 개발됐던 공인인증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폐지됩니다. 인증서 보관 그리고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었죠.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홍앵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도 모처럼 영상으로 출발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부산 12도로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르겠습니다. 네, 조금만 추위가 풀리면 찾아오는 불청객이네요. 미세먼지 어떤 지역이 특히 안 좋은 겁니까? 네, 경기 남부와 충청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대기가 탁하겠는데요. 최근에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대기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쌓인 겁니다. 맑은 날씨 때문에 대기도 건조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피부가 좀 당기나 싶었던데 건조해서 그랬나 봐요. 먹는 데 쓰는 돈 줄이고 피부에 양보해야 되는데 제가 좀 요즘 많이 먹어가지고. 이번 주 날씨도 좀 알려주시죠. 네, 내일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는데요. 화요일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네,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뭐 이런 말이 있다던데 이번 연말 연초만큼은 술 줄이시고 따뜻하게 챙겨 입으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